전기기기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발전기와 전동기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를 보면 이제 발전기와 전동기에 대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발전기와 전동기. 첫 번째, 발전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주어져 있는데요. 발전기는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을 이용을 해서 뭐다?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기계 에너지 발전기를 이야기해 보자면 발전기는 즉 뭐다?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 주는 장치를 갖다가 발전기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래쪽 식을 보게 되면 외부에서 기계적인 힘을 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기계적인 힘을 주게 되면 기계적 에너지에 의해서 힘 F가 주어지게 되면 힘 F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회전을 하겠죠. V라는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V라는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면 이 내부에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N극과 S극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자기장이 있다. V라는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데 자기장이 존재하고 있고 내부에 어떤 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V라는 속도로 회전을 했더니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이는 BLV라는 식에 의해서 기전력이 생성이 된다는 것이죠.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전력이 생성이 되고 얘는 바로 전기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생성되는 것을 갖다가 발전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면 기전력의 저번 시간하고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제가 기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을 때 기전력은 무엇이다? 기전력은 전자를 이동시키는 힘이다. 이동시키는 힘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전력을 이동시키는 힘이에요. 그러면 기전력을 이동을 시키니까 전자를 이동을 시키니까 전자의 이동은 즉 뭐다? 전류다라는 것이죠. 전류가 흐른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좀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좀 지우고 기전력 때문에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른다 라는 것입니다. 전류가 흐르게 돼요. 이 부분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돼요.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 공간에 지금 자석 밀도는 계속 존재하고 있죠. 자석 밀도는 계속 존재하고 있고 도체도 있어요. 도체도 있는데 여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BLI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힘 F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힘이 만들어져 버려요. 이 힘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라고 본다면 이것은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과 왼손 법칙에 대한 벡터도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N극에서 S극으로 향하는 자속 밀도의 벡터가 다음과 같고 속도인 V가 앞에서 뒤로 향하는 속도 V 벡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기전력이 어느 방향이 될까요? 오른손을 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BV가 되니까 기전력의 방향은 왼쪽으로 향하는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 전류 I가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이 V는 누가 주는 것이죠? V? 외부의 힘, 외부에서 주는 힘 F가 되겠죠? 외부에서 주는 힘 F가 됩니다.
즉 이 힘 F가 이 속도 V의 벡터의 방향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전력을 만들어냈는데 기전력 때문에 뭐가 흐르게 된다? 전류가 흐르게 돼요. 기전력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흐르게 되고 자속 밀도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류가 있고 전류 벡터가 있고 그리고 자속 밀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F, B, I라는 거에 의해서 힘 F가 앞쪽 방향으로 향하는 힘 F가 만들어져 버리더라라는 것이죠. 힘 F가 생성이 됩니다. 이 힘 F는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전류에 의해 생성된 내부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만들어진 힘 F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힘 F가 외부에서 만들어진 힘 F와 내부에서 만들어진 힘 F의 방향이 서로 어떤가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더라. 반대 방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힘 F를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이 힘 F를 역력이다라고 불러요. 외부에서 주어진 힘과 반대 방향이다라고 해서 힘 F를 역력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역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외부에서 힘을 줘서 회전을 시켰더니 이 회전 때문에 외부 힘 F로 기전력이 생성이 되고 이 기전력 때문에 다시 뭐가 만들어지죠? 역 F가 만들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력 F는 외부에서 가는 F를 상쇄시켜 버리게 되죠. 상쇄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힘 F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 회전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발전기라는 것은 외부에서 힘 F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가해주는 힘 F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동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동기는 그림 1.2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되겠고요. 이쪽이 지금 전동기죠. 전동기 그리고 여기가 발전기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발전기와 전동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발전기 쪽에서 보면 전기 쪽에 그냥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고 전동기는 뭐가 연결되어 있죠? 기전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만들어서 소비하는 것은 발전기이고 전기를 안으로 공급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전동기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동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동기는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을 이용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다라는 것이죠.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한다. 외부에서 공급하는 기전력에 의해서 뭐가 흐르게 되죠?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속 밀도가 있고 그곳에 자속 밀도가 있는 곳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FBI에 의해서 앞쪽에서 뒤쪽 방향으로 향하는 힘 F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F는 BLI로 힘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외부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전류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힘 F를 만들게 됩니다. 이 힘 F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기계 에너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외부 전기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기계 에너지로 바뀌는 장치를 갖다가 전동기다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 F가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V라는 속도로
회전하겠죠? 회전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전을 하게 되는데 자석 밀도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석 밀도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힘 F의 방향으로 V라는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V라는 속도로 회전하게 되면 지금 자석 밀도도 있고 도체도 있고 그 다음에 V라는 속도로 회전을 하게 돼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기전력이 만들어지겠죠. E, B, V에 의해서 기전력이 만들어지더라. 왼쪽 방향으로 향하는 기전력이 생성이 됩니다. 기전력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기전력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 기전력의 방향과 지금 외부 기전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의 방향. 이것은 외부 전기 에너지이고 여기는 내부 전기 에너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 방향이 서로 어떻더라? 방향이 서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이 되더라.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 외부에서 공급하는 기전력과 반대 방향이다라고 해서 역기전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전동기는 어떻게 될까요? 전동기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줬더니 내부에서 기계 에너지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내부에서 기계 에너지가 다시 뭘 만들어 버리죠? 내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내부 전기 에너지는 뭐다? 역기전력이 된다. 이 역기전력은 외부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를 상쇄시켜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동기도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줘야지만 뭘 할 수 있다? 내부 기계 에너지를 계속 생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발전기와 전동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발전기라는 게 있고 발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동기라는 게 있다. 전동기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발전기라는 건 무엇이다? 발전기는 뭡니까? 기계 에너지를 가지고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주는 장치를 발전기이다. 기계 에너지라는 것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힘 F가 되겠죠. 힘 F로 그 다음에 기전력 E를 생성해 주는 거, 힘 F로 기전력을 만드는 거. 그러면 힘 F에 의해서 V란 속도로 회전을 시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발전기는 E는 BLV라고 한다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는 뭐다?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기계 에너지를 생성해 주는 것이 바로 전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전기 에너지는 뭘까요? 기전력이죠. 기전력인 E를 가지고 기계 에너지이니까 힘 F를 생성하는데 힘 F로 뭘 합니까? 회전하는데 주로 이용을 하죠. 회전, V라는 속도로 회전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힘 F를 어떻게 만든다? 힘 F는 BLI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만든다. 이 기전력 때문에 전류 I가 흐르게 되니까 이게 바로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 다음에 전동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각각 이용한 그런 전기 기계 장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플레밍의 왼손과 오른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전자유도 작용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전자유도 작용을 이렇게 원래 전류가 흐르지 않았는데 지금 이 발전기 입장에서 본다면 원래 이 코일에는 이 전류가 흐르지 않았는데 전류가 흐르지 않는 곳에 자속의 변화를 줘서 이 원래 전류가 흐르지 않는 곳에 자속의 변화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는 것은 회전을 하면 이 코일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회전을 하면 자석에 가까워지면 자속이 높아졌다가 이제 중간에
이런 중간에 이런 코일이 이렇게 옆으로 누워버리면 가장 자속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코일의 자석에 대한 시간에 대한 자석의 변화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 변화 때문에 이 전류가 유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전류가 유도되는 것, 이게 바로 전자유도 현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동기에서는 전동기에서도 같은 개념이 되는 것이죠. 얘가 회전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시간에 대한 자석의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즉 뭐다? 내부에 있는 전류의 이런 변화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봤을 때 전자유도 법칙이 이용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직류 발전기의 원리와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잠깐 이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발전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발전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죠. BL, V에 의해서 기전력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만약에 도체의 길이, 어떠한 발전기 내부에 있는 도체의 길이가 뭐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진 않겠죠.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정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회전 속도도 어떻더라? 일정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은 뭐에 비례를 한다? 기전력은 결과적으로 자석 밀도에 비례하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석 밀도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석 밀도는 그러니까 자석 밀도인데 자석 밀도입니다. 자석 밀도라는 것은 면적당 자석의 크기 또는 면적당 자기력선의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기력선의 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석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N극과 S극 간에 자석이 있습니다. 자기력선이 나오겠죠. 자기력선이 4개가 나왔다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가닥은 이렇게 위로 돌아서 들어가고 두 가닥은 아래로 이렇게 돌아서 S극으로 간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같은 면적으로 여기에서는 이 면적인 자기력선이 몇 개 통과하냐면 4개를 통과를 하게 되고요. 위쪽에 같은 면적에 대해서는 몇 개 통과합니까? 2개를 통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왔을 때 S극 아래서 여기는 4개, 그리고 이쪽에는 마찬가지로 2개의 자기력선을 통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어떤 거냐면 극 아래에서가 어떻더라? 극 아래 극과 가까울수록 자석 밀도는 어떻더라? 자석 밀도는 증가한다라는 것이죠. 자석 밀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게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안에 있는 코일이 회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회전을 해요.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면 처음에는 극 아래에 있다가 선분 AB 코일로 봤을 때 AB 코일이 지금 N극 아래에 있다가 그 다음에 반바퀴 돌면 어떻게 될까? 반바퀴 돌아버리면 이렇게 세워지면 N극과 S극 사이로 와버리겠죠. 그럼 여기에서 가장 강한 자석 밀도일 것이고 세워졌었을 때는 가장 약하게 되겠죠. 약한 자석 밀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기전력이 어떻게 될까요? 자석 밀도가 세면 기전력도 강하게 나오고 자석 밀도가 약하게 되면 기전력도 마찬가지로 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면 여기를 N극, 이쪽을 S극이라고 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N극 바로 아래서 여기서가 가장 높은 자석 밀도를 가지게 될 것이고 N극과 S극 사이에서는 가장 낮은 값 0의 값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석 밀도의 방향이.
자속의 크기가 0이 되어서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자속의 크기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S극에서 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를 보자면 지금 AB에서는 왼쪽으로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왼쪽을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다가 지금 이 S극 아래에서 코일의 건선을 보게 된다면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내부 방향으로 봐야 되겠네요. 선분 N극 아래에서는 외부에서 내부의 방향성을 가진다면 이 S극 아래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죠?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 반대 방향성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만들어진 기전력도 이러한 모양을 가지게 되죠. 이 모양은 AC일까요? DC일까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갖다가 AC, 교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이 AC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AC 파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림 C와 같은 형태의 원래 이러한 모양의 AC 파형이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AC가 아니라 뭐다? 즉 DC를 만들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DC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DC를 만들게 되냐면 이렇게 방향이 바뀔 때 이 N극에서 이 중심점을 지나서 AB 입장에서 본다면 N극 아래에 있다가 중심점을 지나서 S극 방향으로 갈 때 어떻게 좀 될까요? S극 방향으로 갈 때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반대로 방향을 바꿔주면 되겠죠. 방향을 바꿔준다면 이러한 방향을 바꿨으니까 이러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을 때는 DC가 만들어진다. 기본적으로 DC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림 1.4를 보게 되면 이제 정류자 편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얘가 일반적인 AC 발전기의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슬립링이라고 불러요. 슬립링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코일 이쪽을 AB 코일이라고 하고 여기를 CD 코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계속 회전을 해봤자 회전을 했었을 때 AB 코일은 어디랑 만나냐면 B2만 계속 만나는 거예요. B2만 계속 연결돼서 여기만 계속 회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D는 아래쪽에 B1 이 첫 번째 R1만 계속 회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선은 AB의 의한 값만 계속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 선은 CD에서 생성된 값만 계속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바로 이제 그 AC 발전기의 기본적인 형태이고요. 이건 슬림 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DC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냐면 중간을 끊어버립니다. 중간을 끊어버려요. 중간을 끊어버리고 하니까 회전을 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해요.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AB 코일이 처음에는 C1에 연결되어 있겠죠. C1에 연결되어 있다가 한 바퀴 돌면 어디로 연결됩니까? AB가 처음에는 C1에 연결되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에 다시 C2로 연결이 되겠죠.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C2와 연결이 되고 다시 돌아와서 C1과 연결이 되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교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차하면서 다시 C2 교차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방향이 전환되게 됩니다. 전환되어서 전류의 방향이 전환돼서 전류의 방향을 한쪽 방향으로 정렬해 줍니다. 한쪽 방향으로 정렬을 해줘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해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류를 정렬해준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정유이다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정류를 해주는 그런 장치다라고 해서 정유자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고요. 정류를 커뮤테이트라고 부르고 정류자는 커뮤테이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C가 붙는 이유는 정류자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류자가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나만 나오게 되는데 정류자가 처음엔 이렇게 두 개만 있었을 때는 한 번만 정류를 시켜준다면 정류자가 한 쌍, 그 다음에 두 쌍이 되게 되면 하나의 이런 DC 파형이 더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파형이 중첩이 되게 되면 이렇게 좀 더 DC에 가까운 모양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자의 숫자를 늘려주면 보다 DC에 가까운 그런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 나왔던 게 어떤 거냐면 AC에서는 뭘 쓰냐면 슬림링을 쓴다. 왜냐하면 전류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바꿀 필요가 없는데 DC는 전류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화시켜줘야 돼요. 변화시켜줘야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정유자가 필요하다. 이게 DC 발전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